안녕하세요. 김기망 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결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금 결제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계약 내용에 의한 물품과 서류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매수인은 물건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금 지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수인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제를 하는 방식에는 크게 신용장 방식과 신용장이 아닌 방식,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발급하는 신용장에 의해서 결제를 받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리고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에는 전신환 송금 방식 또는 추심 방식 또는 뭐 포페이팅이라든가 팩토링 방식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신용장의 종류에는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신용장이 있어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또는 즉시 대금이 지급이 되느냐 또는 정해진 기간만큼 기다렸다가 결제가 되느냐에 따라 일람불 신용장과 기한부 신용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건 우리 신용장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신용장을 이용을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입니다.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계좌, 이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거리 가다 보면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뭐 또는 뭐 불법 추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은행을 통해서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신용장을 사용을 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서류 전달과 함께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우리가 추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시기와 관련돼서 선적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을 받느냐 또는 선적을 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받느냐에 의해서 선지급 방식과 후지급 방식 또는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물건을 인도하느냐라는 동시지급 방식으로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선지급 방식입니다. Payment in Adva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적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을 하는 경우 또는 인도하기 전에 수입상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수출상 입장에서는 물건을 인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수입상은 물건을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견본, 소액 물품의 거래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인 거래 상대방일 때 또는 매도인의 입김이 센 수출자 시장인 경우 물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물건을 공급하는 수출자가 좀 적거나 또는 그 수출자가 생산하는 양이 적어서 물건을 먼저 사전에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선수금을 먼저 지급을 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종류 중에 우리가 CWO라고 있어요. Cash with Ord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문하면서 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ash with Order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건을 먼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TT in Advance 같은 경우는 전신환 송금 방식입니다. 먼저 선적되기도 전에 쏴주는 거예요. 수입상이 그 대금을 먼저 전신환을 통해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후지급 방식은 물건을 받거나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현재는 서류에 의한 거래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인수하거나 또는 서류를 받은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우리가 후지급 방식, deferred pay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후지급 방식은 수입상이 선호하고 수출상은 선호하지 않는다. 물건은 먼저 줬는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대표적인 방식이 기한부 신용장이라든가 또는 DA 방식 또는 송금 방식에 있어서 물건 먼저 받고 나중에 선적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 자, 요거는 신용장 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수인도 조건 같은 경우 우리 추심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 방식에 의한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금 방식 같은 경우는 주로 소액 물품이라든가 금액이 작은 그러한 물품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근거리 거래를 할 때 우리와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가나 지역과 거래를 하는 경우 내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도가 쌓인 상대와 거래를 할 때 그러한 경우에는 송금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추심이라든가 신용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환 송금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거래에서 사용을 하는 그 송금 방식은요, 대부분 TT입니다. 자, 뭐 아이돌 그룹 중에 뭐 TT 요거 있었죠? 그 TT가 아니고요.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환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외환, 뭐 전신환 이러한 환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환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생각하시면 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금액을 상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서 수입국의 송금은행이 수입상 거래은행이 수출상의 지급은행 여기서 말하는 지급은행이라고 하면 보통 수출상의 거래은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은행한테 수입 금액 있죠? 그 수입 금액에 대해서 지급 지시서를 전신으로 송부를 하는 거예요. 즉 수입자 은행이 수출자의 거래은행한테 자, 그 은행 그 국제 무역 형태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서로 현금을 주고받진 않죠. 서로 주고받을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비행기에 돈 실어가지고 보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입자 거래은행이 수출자 거래은행한테 지급 지시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신환 형태로 이 금액에 대해서 이 전신환에 나타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수출자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돈에 대해서 우리 정산합시다라는 정산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수출상에게 지급은행이 자, 외화 송금, 외화 입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원화로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해서 지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방식입니다. 자, 신속하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수표 송금 방식 같은 경우는요. 수입상이 대금 지급을 해 은행한테 하면 수표를 주는 거예요. 자, 수표를 발행해 주면 수입상이 이것을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수출상한테. 자, 분실에 대한 위험이 있겠죠. 그렇죠. 자, 우편한 송금 방식 같은 경우는 수입지 송금은행이 우편환을 발행을 해요. 우편환. 그래서 체크라고 거의 보시면 되는데 이 환을 발행을 해서 은행이 은행한테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수표 송금 방식은 수입상이 수표 받아서 보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은행이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전신으로 그냥 바뀐 겁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거를 전신으로 스위프트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신속하고 중간에 분실 위험 없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할 때는 TT 써요. 이런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인 송금이라든가 뭐 그러한 경우에는 쓸 수 있겠지만 무역 거래와 관련돼서는 금액도 크고 분실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로 TT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송금 시기와 관련돼서 이제 사전 송금이냐 사후 송금이냐. 자, 사전 송금은 Advanced Remittance Before Shipment. 그 다음에 사후 송금 방식은 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 선적 전에 하느냐, After Shipment, 선적 후에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뭐 상업송장이라든가 계약서상에 TT in Advance, TT Remittance in Advance 온 날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면 Advance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적 전에 지급하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TT within 며칠, days after the date of BL. 선화증권 날짜로부터 며칠 이내에 TT 전신한 송금. 여기서 말하는 BL 데이트는 보통은 선적일 기준입니다. 선적일 이후 며칠 있다가 TT 송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사후 송금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적 전에, 선적 후에 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구분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어카운트가 있는데 오픈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적 통지 조건부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외상거래예요. 외상거래. 자, 수출상과 수입상이 일정 기간에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기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포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주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PO를 보내면 그것을 받은 수출상이 선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류는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전달을 해요. 그리고 수입상이 결제를 하는 것은 계약에 따라 선적일 기준으로 며칠 있다가 외상으로 물건 받고 사후에 송금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O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OA 거래의 특징이 뭐냐면 외상 거래고요. 본지사 간의 거래 또는 지사와 지사 간의 거래 또는 보통 대기업들과의 거래 이런 식으로 신용도가 있는 기업들끼리 거래를 하고요. 거래 은행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상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자, 특징이 뭐냐면 수출상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적 후 며칠 이내에 송금이 되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짜에 입금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OA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선적 통지 조건부 사후 송금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안 적어놨나요? 자, 1번과 관련된 내용인데 선적 통지 조건부 사후 송금 방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적을 통지를 하게 되면 수출상은 채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OA 거래를 승인한 거래은행에게 내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적 통지를 하게 되면 수출 채권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채권을 거래은행에 우리가 내고 요청을 할 수 있다. 내고는 다른 말로 매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행에서 내고를 해 주었다라는 것은 수출상에게 선지급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자,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지급을 해주죠. 그러면 은행은 이 대금에 대해서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간에 대한 위험과 그 비용에 대한 이자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들을 공제하고 일부 비용을 공제하고 그리고 수출상에게 선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A 거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기일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선적 통지를 하고, 선적 통지를 한다는 것은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하는 겁니다. 수입상에게 선적했다라는 사실만 통지하면 돼요. 선적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것만 통지하면 채권을 형성을 해서 내고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A를 다른 말로는 선적 통지 조건부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용장에 비해 대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수입상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수출상은 대금 회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도가 좋은 당사자와 우리가 OA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송금 방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환어음을 발행하지는 않고요. 선적 서류 같은 경우는 은행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바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OA 방식 같은 경우는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사 간의 거래 또는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 써요. 그래서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상호 계산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을 돈이죠. 이거를 매번 서로 주고받으면 번거로우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정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 돈 얼마, 받을 돈 얼마를 서로 정리를 해서 그 차액만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OA와 관련된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OA 할 때는 외상 거래 방식이다, 선적 통지 조건부 사후 송금 방식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시결제 방식이 있는데요. 물품이나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캐시 온 딜리버리라는 방식이 있는데 COD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현물 상환 방식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자가 미국에 있는 수출상의 대리인이라든가 지사 또는 은행 앞으로 서류를 발송을 해요. 물건과 서류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물건과 서류를 받았죠. 그러면 수입상한테 물품 도착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수입상이 와서 물품에 대한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물품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결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이에요. 물품을 받고 결제를 해준다. 그래서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COD 방식 같은 경우는 고가 물품, 뭐 보석류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보석류 같은 거 거래할 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상은 지사나 대리인에게 송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상에게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한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D가 있어요. Cash Against Docu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있고요. 미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냈어요. 그리고 선적 서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선적 서류를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한테 서류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받은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이 수출상에게 대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류와 상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수입상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적된 물건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서류만 믿고 대금 지급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수입상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해서 PSI를 하게 됩니다. Pre-Shipment Inspe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선적전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적전 검사. 수입상이 지정하는 검수 검정업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선적 서류 받고 대금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서류만으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COD나 CAD나 둘 다
일단은 선적은 이루어지죠. 이렇게. 그렇죠. 둘 다 선적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COD라든가 CAD 같은 경우는 둘 다 뭐 사후 송금 방식이다. 사후 결제 방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일단 선적 행위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심 방식이 있는데 자, 추심 방식은 그 구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먼저 그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을 받거나 또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만기일에 결제를 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말합니다. 추심의 종류에는 화환 추심과 무화환 추심이 있는데요. 화환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적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그러한 추심을 말합니다. 또는 금융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업 서류만의 추심을 우리가 다큐멘터리 컬렉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환이라는 뜻은 상업 서류가 첨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장 할 때도 다큐멘터리 크레딧이에요. 일반적으로 화환 신용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축하할 때 결혼식이나 할 때 뭐 화환 보낸다 이렇게 하죠. 꽃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선적 서류가 첨부가 된다. 상업 서류가 첨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화한 그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업 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금융 서류의 추심을 우리가 무화한 추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추심에 관해서는 추심 통일 규칙이라고 하는 URC 522 버전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심과 관련된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수출상이 있죠. 그리고 수입상이 있습니다. 수출상은 수입상한테 물품을 발송을 하죠. 선적을 하죠. 자, 그리고 거래은행이 있어요. 거래은행한테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결제는 우리 추심으로 합시다라고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은행한테 추심을 의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추심과 관련돼서 우리가 당사자를 표현을 할 때는 수출상을 우리가 프린서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추심 의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출상의 거래은행, 추심을 요청받은 은행을 우리가 레미팅 뱅크라고 하고요. 추심과 관련돼서는 추심 의뢰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추심 의뢰은행은 수입상의 거래은행 앞으로 수입상 거래은행 앞으로 추심을 요청하게 돼요. 추심 지시서를 발송을 하면서 추심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은행을 우리가 추심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심은행은 URC 522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면 추심의뢰은행 이외의 모든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은행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제시은행 같은 경우는 서류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받은 그러한 은행을 의미하고요. 제시은행이 있을 수도 없고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추심은행이 직접적으로 수입상한테 제시하는 경우에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심은행으로부터 추심 지시서를 받은 추심은행은 선적 서류가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요. 자, 그리고 환어음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수입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드로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이 환어음에 적힌 금액을 지급해야 할 당사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환어음의 지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DP 거래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오는데요. DP 거래 같은 경우는 선적 서류와 환어음의 제시를 수입상한테 하면 수입상이 대금 지급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선적 서류를 받는 거예요. 이 방식을 우리가 D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대금을 지급받은 은행은 추심 의뢰은행한테 대금을 이렇게 역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우리가 D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는 DA 방식이 있어요. 자, DA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적 서류와 요거를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갈까요? DP 같은 경우는 환어음이 일람불 환어음이 발행이 됩니다. 일람이라는 것은 at site예요. at site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at site, 눈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은행이 서류를 받죠. 그렇죠? 지급인이 서류를 보면 그 서류에 나와 있는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상환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즉시 결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A 같은 경우에는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이 돼요. 환어음의 만기일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선적 후 30일, 그러면 선적일자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만기일이고요. 그 날짜에 결제를 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DA 같은 경우는 기한부 환어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한부 환어음에 대해서 서류가 도착을 하면 수입상은 인수라는 행위를 해요. 어셉턴스를 합니다. 어셉턴스를 하고요. 이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선적 서류를 먼저 받고 환어음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 받아서 물건 찾고 그 다음에 환어음의 만기일에 결제를 하는 거예요. 만기일자에 결제를 하면 대금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방식을 DA라고 합니다. 이게 추심과 관련된 절차예요. 자, 이때 추심에 관여하는 이러한 은행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급 확약이 없어요. 즉 대금 지급과 관련된 약속을 하지 않고요. 단순히 추심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즉 수입상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은행이 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그냥 수입상이 대금 지급 안 하면 돈 회수 못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게 추심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콜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추심은 컬렉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추심 그 당사자. 자, 추심 의뢰인 우리가 프린서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추심을 의뢰하고 선적 서류를 추심 서류를 제공을 합니다. 자, 추심 의뢰은행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추심은행은 콜렉팅 뱅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심 의뢰은행 이외의 모든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입상의 거래은행을 추심은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급인에게 수입상에게 대금을 서류로 제시를 하는 그런 은행을 말합니다. 자, 지급인. 요 지급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추심 방식에 있어서의 지급인은 수입상입니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신용장 방식에서의 그 지급인이 바뀌어요. 이걸 좀 비교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별표 치시고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할 당사자인데 추심에 있어서의 지급인은 수입상이 됩니다. 여기 별표 치세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DP 방식, Document Against Payment. 대금 지급하면 서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일람 출급 환어음,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선적 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상이 대금 지급하는 경우에 선적 서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 서류를 가지고 이 경우에는 보통 선화증권 원본이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입상은 선화증권 원본 한 부를 선사에 제시하고 선사로부터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입니다. 자, 특징 보시면요. 수출상은 추심을 통해 대금을 회수한다. 수입상이 대금 결제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수입상은 대금 결제를 미룰 수 있다. 추심에 참여하는 은행은 대리인이다. 서류 심사 의무가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어주세요. 대금 지급에 관한 약속, 확약을 하지 않는다. 수입상이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돈 못 받는 거예요. 추심과 관련된 은행 수수료는 추심 의뢰인인 수출상이 부담을 한다. 추심 의뢰인이 추심은행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추심 의뢰은행은 자신의 거래은행을 제시은행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게 DP입니다. 자, 그 다음에 DA 다 동일한데 일람불 환어음이 발행이 된다. 그렇죠? 일람불 환어음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수입상 입장에서는 DP와 비교를 했을 때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결제를 유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수출상은 위험에 더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추심 지시서상에 DP인지 DA인지 명시가 없다면 그 경우에는 DP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DP 같은 경우에 수입상이 대금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선적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DP 같은 경우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회수를 하거나 제3자한테 판매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D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선적 서류는 먼저 받아서 물품 찾아갔는데 결제일에 만기를 안 해요. 그러면 수출상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못하는 거예요. 물건 확보도 어려워요. 그러한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약간의 리스크가 수출상에게 있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기본 절차는 기억을 하시고요. 추심 의뢰은행은 수출상에 대해서 이러한 그 추심 거래에 대해서 매입으로도 처리 가능해요. 담보를 제공받고 매입으로 미리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그 방식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 환원에 대해서 매입을 해주고 대금이 회수가 되면 그걸로 그 대금을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대금을 결제를 해주면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추심에 관한 매입도 가능은 하다.
은행의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포페이팅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포페이팅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중장기 거래를 하는 경우에 기한부 환어음 거래를 하는데, 뭐 건설공사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선박을 건조하는 그러한 경우, 대형 선박을 건조해서 납품을 하는 경우처럼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수출상 입장에서는 그 만기까지 대금 결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전에 대금을 먼저 회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중장기 기한부 환어음에 대해서 포페이터, 보통 이제 은행이 이 역할을 대신을 하는데 그 포페이터한테 가서 그냥 우리 좀 할인을 해주시고요. 즉시 현금으로 좀 지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기간이 길죠. 그런데 이것을 고정금리로 일단 할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기간만큼 위험에 노출이 되죠. 수출상한테 대금 지급은 먼저 해줬는데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환원의 지급인으로부터 결제받을 때까지 뭐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포페이터인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금은 먼저 줬는데 이 대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할 때 고정금리로 할인을 해줄 때 아무래도 그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를 많이 공제를 할 거예요. 그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을 그 기간만큼 운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가 있겠죠. 그 이자만큼도 또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금액에 대해서 그러한 기간에 대한 위험과 이자를 공제를 하고 할인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위험에 대한 대가 그리고 이자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고 즉시 할인해주는 기법을 우리가 포페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양도하는 것. 환어음과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별표 치시고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법적인 그 책임 소재가 좀 너무 복잡해져서 주로 환어음과 약속어음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자, 상환 청구권 없이 without recourse. 수출상한테 먼저 대금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환어음의 지급인으로부터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먼저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상환 청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환 청구권 없이 고정금리로 할인 매입을 한다. 다른 말로는 이제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주로 기한부 신용장과 DA 거래에서 사용을 해요.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 때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적용이 되는 국제 그 규칙은 URF 800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포페이터인 은행은 상환 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상환 청구권이 없다 보니까 수출상 입장에서는 대금을 상환을 할 의무는 없다. 이런 특징을 가져요. 자, 이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페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금 회수에 관한 약속이 필요해요. 중장기 거래이기 때문에 뭔가 어느 정도의 담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이 되는 게 보통 신용장 거래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신용장이라는 것 자체가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개설은행한테 제시를 하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에는 은행 그 포페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도의 담보가 필요하진 않아요. 신용장 개설 자체가 개설은행의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심 방식에서는 지급 확약이 없죠. 그런데 신용장 방식에서는 은행의 지급 약속이 들어갑니다. 조건부 지급 약속이에요.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결제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페이터 입장에서는 기한부 신용장 거래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굳이 수출상한테 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 그 DA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은행이 A벌이라고 하는 지급 약속을 해줘요. 지급은행이 A벌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결제를 약속을 했구나. 이것을 담보로 그냥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출상한테는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자,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주로 환원과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토링이 있는데 팩토링 같은 경우는 신용장 거래 방식과 좀 유사한데 신용장이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수출상이 있고요. 그리고 수입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리고 수출 이제 팩터를 통해서 수입상에 대한 신용 승인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 팩터가 수입 팩터한테 이 수입상에 대한 신용을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용을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 팩터가 수입상의 신용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신용 승인을 해줍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 대한 그 신용,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거래가 가능한 것 같아요 라는 신용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출상은 선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출 팩터에게 선적 서류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수출 팩터는 수출상에게 선적 서류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먼저 지급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전도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냅니다. 그리고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입상에게 선적 서류를 주고요.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또는 수입상의 그 신용 승인이 있죠. 그래서 또는 외상 거래도 가능해요. 그래서 수입상의 신용 한도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팩토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출상의 이점을 보시면은요. 자, 수출 대금의 회수를 보증을 한다. 자, 수입 팩터가 신용 승인을 해주죠. 요게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과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승인 한도 내에서는 수출상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서류 작성과 담보에 대한 제공 부담이 좀 적다. 신용장 거래를 하는 경우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데 그러한 서류에 대한 구비 그 부담으로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선적 후 선적 서류를 양도를 하고 전도금융 먼저 수입상으로부터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 섹터가 각종 대금 회수라든가 또는 수출 채권 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 팩터 이러한 팩토링과 관련된 수수료는 수출상이 부담을 한다라는 점 별표 치시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수입상 같은 경우는 수입 팩터가 지급 보증했죠. 신용 승인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용 한도 내에서 외상 거래도 가능하다. 신용장은 수입상이 그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팩토링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상 같은 경우는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장 개설과 관련된 수수료 등의 부담이 없다. 그리고 결제 자금이 부족할 때는 수입 팩터로부터 먼저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주는 행위죠. 그렇죠? 먼저 대금 지급하도록 하고 수입 팩터한테 그 돈을 갚으면 된다. 이러한 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 외상거래 가능하다.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입 팩터로부터 여러 가지 회계 서비스 등을 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 자, 6번 별표 치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장 같은 경우는 서류만 일치하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신용장의 조건과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팩토링 같은 경우는 물건까지 확인을 해요. 물건을 보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계약 내용과 달라요. 계약이 위반이 됐어요. 그리고 물품에 대한 하자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신용장에서는 안 돼요. 신용장에서의 은행은 오로지 서류만을 심사를 하고요. 서류만을 거래하고 그 물건에 대한 확인을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팩토링 같은 경우는 물건 확인하고 계약 위반이 이루어지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신용장 이외의 결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용장 이외의 결제 방식 부분에서는 이제 송금과 관련된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송금에서는 이제 뭐 환어음이 사용이 된다,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송금 방식에서는 환어음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심과 관련돼서는 DPDA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구분하는 내용. 그리고 송금과 비교를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또는 신용장 방식과 비교를 하는 그러한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COD, CAD와 관련된 내용 두 개 섞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OA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여기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포페이팅과 팩토링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페이팅과 팩토링과 관련된 주요 특징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신용장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